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에서의 현금 흐름하고 일정한 투자 분석 기법 일부 묶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드럽게 이제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 현금 흐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유 순전 후라고 하는 거의 세팅 되셔야 되고요. 요거는 진짜 애들 데리고 과외하듯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속달이 되셔야지 시험 볼 때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능 총소득 이론상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수를 곱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런데 실제 통장에 찍히지 않는 금액들이 있죠. 그래서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예상 외로 들어온 수입, 영업 외 수입, 기타 수입이라는 것이 통장에 찍힐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가능 총소득에서 지금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해서 통장에 실제로 찍힌 금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뒤에서 보겠지만 유효 총소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순영업소득 넘어가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은 통장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나간 돈이라는 것이 영업경비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영업경비라고 하는 것은 유요제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요금, 뭐 보험료, 수도요금 이런 것들, 전기요금 이런 요금들이 있었고요. 재산세까지가 바로 유지관리비, 영업경비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유요제로 대표되는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을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에 실제로 남은 금액이야.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하고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같아지게 되는데, 혹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된다. 과거 지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자본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는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전 현금 수지 구해졌으면 나중에 이제 남는 것이 영업이득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24회 때가 3회 때 나왔던 문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먼저 과세표준 계산해 봐야 되고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문제 구성할 때 소득세율은 미리 주니까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하고요, 감가상각비 요걸 빼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도 당연히 출제가 되게 될 테고, 좀 어려운 문제 형태가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끼리 연결하시오,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끼리 연결하시오.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가능총소득이라든가 또는 공실률,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만 문제를 구성할 때 전체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써주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전에 나왔던 지문 중에서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능총소득에서 여기 공실을 뺀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굳이 해석하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부르게 된다. 예상했던 임대료 수입에서 일부 공실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임대료 수입. 이렇게 약간 표현들을 바꿔서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 문제 사이에서는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과 또는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두 개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각각 회차를 달리해서 어찌됐든 이게 따분하고 재미없어도 진짜 줄줄줄 꿰일 만큼 숙달이 되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순전후 뒤에 나오는 순전을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해서 영속성, 썩지 않아서, 그래서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성질.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운용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통 영업이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가리켜서 자본이득이라 부른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영업이득은 가유순전후 이렇게 그림을 잡았었고, 여기서는 순전후라고 하는 거, 순매도액
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세전 지분 복귀, 세후 지분 복귀, 이 용어를 외워야 된다고. 그다음 한 번에 그냥 순전후해서 영업소득에 대응해서 순매도해, 세전 현금 수지에 대응해서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현금 수지에 대응해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 빼야 되죠. 그래서 통장에 찍힌 금액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매도 가격이 될 테고, 경비. 아까 우리가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되듯이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순매도액이 되게 된다. 순매도액에서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당권 설정해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하잖아. 자, 지금 매매 비용은 따로 약정이 없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때 매매 비용의 범주가 뭐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매매 비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측량 비용 이런 것들을 매매 비용.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지금 이전 등기 비용, 등기 이전 비용은 누가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테고,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히 담보권,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이걸 미상환 저당 잔금. 아까 우리가 원금 이자 갚아가는 것을 부채 서비스액 이런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 말소를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내야 되죠.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득세 세금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 외우셔야 된다고. 그냥 느낌으로 알 것 같은 그런 거 아무런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과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끼리 각각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유형이 지금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예 정의 자체를 가지고도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상한 말을 막 써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자 순영업소득 하게 되면 은행에 다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 오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공부는 암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는 몇 번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해되신 거 아니고요. 암기가 되신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실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그 사이에 암기가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가유 순전후, 순전후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 문제짜리 평균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 해서 이건 나중에 수익환원법 얘기를 할 때 수익환원법에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이게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주로 문제 구성하는 게 환원 이율은 잘 안 물어보고 요즘에는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영업경비와 관련해서 최근 문제 중 제일 더러웠던 것이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업무 집행비 이런 것을 툭 던져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마치 영업경비의 한 예시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야. 유효제. 이것만 뭐가 된다? 영업경비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상력을 요구하는 어떤 분석을 요구해서 이게 영업경비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 자체를 딱 정해놓고 유효제.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디 떡볶이 사 먹은 돈, 회식한 비용 이런 것들은 아니야. 영업경비 범주에 속하지 않아. 떡볶이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 영업이 스톱이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 집행비 이거 안 낸다고 그래서 안 쓴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유효제. 근데 유지 관리비 안 내면 건물 이제 무너지고 문제가 터질 테고, 각종 요금 안 내면은 유지가 안 될 테고, 대산세 안 내면은 압류해서 공매 붙여서 팔아버릴 거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내야 될 돈, 이걸 뭐라고 한다? 영업경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유효제 이런 게 영업경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이게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개념. 하여튼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응용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숙달이 됐다고 전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자, 임대 단위수라고 하는 거. 또는 거꾸로 유효 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더하게 되고 그 외에 영업 외 수입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가능 총소득인데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야. 밑에서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걸 구했다고 쳤을 때 거꾸로 가는 게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외 수입 빼고 공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 그래서 업어치고 매치고 이게 세팅이 정말 잘 되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수익률법 또는 승수법 이런 얘기할 때도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뒤에 나머지는 그냥 공식 금방 외울 수 있고 대충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가유 순전하고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을 때 대놓고 유효 총소득을 주면서 유효 총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안 내거든. 꼭 싸가지 없이 그냥 순영업소득하고 영업 경비를 주거나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구성을 그래야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이 숙달하실 주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총소득 앞에 본 것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등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다. 그래서 임대를 통해 실제 들어온 수입이 임대료 수입. 이 의미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등을 뺀 금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영업 경비를 더한 금액이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유효제를 빼는 금액 한편 세전 현금 수지에다 부채 서비스를 더하더라도 뭐가 된다? 바로 순영업소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할 때 그냥 순영업소득을 주지 않아. 총투자액 알려주고 세전 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 두 개를 알려주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자유자재가 구성이 되면은 나중에 승수법 이런 거 계산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 기본 구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는 금액 또는 세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더한 금액.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구하시오 이렇게 내지 않고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다 또는 이제 뭘 주고 순영업소득이 얼마다 부채 서비스 얼마다 이러면서 중간 영업소득세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줄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이미 실패를 해봤어. 이게 뭐냐면 대충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다음에 승수법 문제를 풀어버리거든. 그럼 승수법에서 계속 삑사리가 나. 잘 안 돼. 산수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자유자재로 고사가 안 되니까 버벅이게 돼요. 그래서 자 나중에 승수니 수익률이니 이게 이제 문제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요거가 자유자재로 고사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영업이득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 논하게 될 텐데, 이건 전체 그림, 여러분 자료는 빼버렸어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과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으로 구분한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자, 할인 현가 수지,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6년 사이에 한 번 나왔는데 그 후로는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투자 분석 기법은 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1억과 1년 후 1억과 2년 후 1억을 똑같은 개념의 같은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거. 이걸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 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좀 더 구체적으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이것이 뭐가 된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뒤를 보셔야 돼. 앞을 보게 되면 말려버려. 앞을 보게 되면 말려버리니까 점점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아니다 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토탈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 해서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해서 요거 내용을 뭐는 아니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인거, 사실 실질적으로 세 개만 정확히 외우시게 되면 요거 날려주는 질문.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저 감사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문제라는 게 이제 주의하실 게 이 쉬운 걸 답으로 뽑아놓고 중간에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깔아버린다고 하여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어려운 거 나오면 보지 마. 봐봤자 자기가 알아. 자기한테 제일 솔직해져야 돼. 딱 문제를 볼 때, 훈련할 때부터 자기한테 솔직해져야 돼. 자기가 아나 모르나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 모르면 읽지 마. 어차피 봐봤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갖고도 합격하는데 충분하다고. 근데 모르는 걸 갖고 쳐 읽기 시작해.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았던 것까지 다 말려버린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진짜, 낯짝 적극게 가야 돼. 내가 이제 딱 봤을 때 모르면 전혀 쫄지 마. 내가 모르는 거 답이 아니다. 난 중요한 것만 외워왔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 다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쟁점. 자,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자, 승수법, 단순 회수 기간법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 이걸 깊이 공부하면 골치 아픈 거고, 그냥 회수 기간,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해서,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초기 투자액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년차 연간 기금전을 1년차에 3천, 2년차에 2천, 3년차에 2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계산하니까 여기까지 대처하면 7천 일단 들어온 상태야. 3년차에 얼마? 7천만 원을 회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총 자본, 투자한 자본을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4년차에 얼마? 6천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각 기간 내 현금으로 매 월말 균등하게 발생. 그러면 이제 4년 차에는 한 달에 얼마? 500씩 들어오게 된다. 6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500씩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얼마를 더 회수해야 돼? 3천을 더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어떻다? 3년 6개월 지나면 전체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름 자체가 단순 회수 기간 법, 이름이 오히려 어려울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계산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떤 사업에 1억을 꼬라박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얼마 만에 1억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게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근데 굳이 분석을 하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자, 회수한 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제시가 된다. 뭔 소리냐면, 지금 A라는 투자 대안에서 1억을 투자하고 B라는 투자 대안에서 1억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1년 후, 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을 때 A라는 투자 대안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4년 차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 하십시다. 그러면 A라는 투자안의 경우에는 3년 차에 전액을 다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B라는 투자 대안은 자, 1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금액이 후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 단순 회수 기간법이 따르게 되면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투자 대안이 되겠지만 4년차 한 해만 더 지켜보게 되면 어떻다? B라는 투자 대안이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 회수 기간법 문제점으로서 제시가 되는 것은 바로 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나서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 이 문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쫄지만 않으면 돼.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게 쫄아 있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이제 단순 회수 기간법, 제일 간단한 투자 분석 기법이 되게 될 테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 승수 이퀄 자, 회수 기간 이렇게 갑니다. 자, 또 승수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승수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얘기를 단순화시켜야 돼. 승수,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아까 단순 회수 기간법도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개념 자체가 빨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요렇게 이제 개념을 확인을 해 봤던 것이고요. 승수법은 일단은 가유 순전후 요걸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지, 가유 순전후만 세팅되어 있으면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의 기준으로 해서 총 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이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총소득 승수. 그래서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어떤 투자 대안이 있는데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가능 총소득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할 거냐,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검토를 할 거냐, 아니면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기가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거냐,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의 투자 대안이라 할지라도 가유순전후 이런 거에 따라서 회수 기간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 지금 29회 때가 나왔던 게 부채 비율 나왔었죠. 부채 나누기 지분, 이걸 가지고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에서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분수 읽는 방법이야. 2분의 1을 읽는 방법, 2분의 1을 읽는 방법, 2에 대한 1의 비율, 이렇게 외울 수 있고요. 읽을 수 있고,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4회 때, 25회 때, 그때 유행했던 문제가 이런 용어의 지정이에요. 근데 29회 때인가 지금 부채 비율 나왔으니까 또 내도 상관없어. 다시 총 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걸 뭐라 부른다? 바로 총소득 승수. 그 다음에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걸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순소득 승수. 근데 이것도 그래.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할 때 가유순전후라는 얘기를 할 때, 가유순까지는 그냥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든 내 자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한편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달라지는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에, 자신의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을 가리켜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패턴은 읽는 방법, 총 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 그 다음에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문제를 구하면서 그런 식이야. 유효 총소득 성수가 5다라고 미리 줘. 유효 총소득 성수가 5다라고 주면서 총 투자액이 10억이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는 유효 총소득 승수를 주면서 유효 총소득을 구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뭐였었지? 공실 빼고 영업의 수입을 더해서 하나 구할 수가 있었고, 또는 유효 총소득 승수를 주게 되면 총 투자액을 이 X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 승수가 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순 영업소득을 구하라고 문제를 구성을 해. 그러면서 순소득 승수를 미리 줘. 그리고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그리고 순소득 승수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라고 전제를 줍니다. 순소득 승수 10을 준다고. 그리고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이때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돼야 돼? 1억이 돼야 된다. 그 1억이 돼야지 얼마? 1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야. 그래서 승수라고 하는 것은 뭘 총 투자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통 문제 지분 5개 할 때 하나씩 던져주는 식이란 말이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뭐가 된다?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거에서, 계산 문제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주고, 또는 지분 투자액을 주고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또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총 투자액이 주어져 있게 되면은,
자, 총소득 승수가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가능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자, 유효 총소득 승수가 주어지게 되면 총투자액 항상 문제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주어지게 되면 총투자액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소지 승수가 미리 주어지게 되면은 따로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든가 순영업소득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지분투자액 항상 문제에서 주니까 지분투자액 나누기 바로 세전 현금 수지하게 되면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가유순전 구조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유순전을 구하시오 라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수 관련해서 다시 가십시다. 승수라는 것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승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승수는 뭐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승수라고 하는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 그래서 어떤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이 둘 다 같은 지표를 활용을 했는데 A라는 투자 대안은 뭐 총소득 승수가 10이다. 근데 B라는 투자 대안은 총소득 승수가 만약에 15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다? A라는 투자 대안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승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유순전을 구하는 방법에서 위아래 관계뿐만 아니라 승수를 미리 줌으로써 뭘 구해낼 수 있다? 가유순전을 또 구해낼 수가 있다. 그냥 업어치고 맺히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문제 승수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승하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 승수는 어떻다? 아래 있을수록 더 크다. 이걸 외워버려야 돼.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꼬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헷갈리니까 승하대, 나중에 수고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고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총소득 승수보다 유효 총소득 승수가 더 크고 순소득 승수가 유효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왜? 기준점이 총투자액으로 같기 때문에. 한편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보면 어떻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다 해서 승수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미리 힌트 드릴게. 얘를 갖고는 답을 안 뽑아요. 왜? 이거 공부할 때 앞에서부터 공부를 해오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런 식으로 가듯이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위주로 출제를 해야 돼. 왜?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그 챕터에서 나름 어려운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고 자시고 필요 없이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유순전 이 금액에 따라서 점점 금액이 작아지는 구조거든요. 가능 총소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크다? 2분의 1이 크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조가 이런 식이잖아. 굳이 비유를 하면은 총소득 승수 어떻게 해석을 하자. 4분의 1,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승수 3분의 1, 순소득 승수가 얼마? 2분의 1. 이런 구조란 말이야. 승수는 자, 우리가 가유순 순서에 따라 점점 숫자가 작아진다. 분모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전체 값은 어떻다? 더 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걸 하지 말고 우리가 외울 때는 뭐라고요? 승하대, 수고대 바로 치고 가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승하대, 수고대.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유순전후 이 얘기로 모든 얘기가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승수를 통해서도 승수가 미리 주어지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가유순전을 구할 수 있다. 보통 문제 구성할 때요. 총투자액이나 가유순전을 주면서 승수를 구하시오 이렇게는 안 내. 그럼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거꾸로 승수를 미리 주면서 가유순전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승수법이라는 개념.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묻는 방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순소득승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 얘가 용어를 여러 개를 써. 그래서 앞에서 총투자액 나누기의 순영업소득이 되면 그걸 순소득승수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는 것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만약에 순소득승수가 주어져 있게 되면 그걸 역수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종합환원율. 이걸 외우고 들어가 버려야 돼. 나중에 종합환원율 마음이 급하니까 다 외우려고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특히 종합환원율이 많이 답이 됐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순소득승수의 역수가 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종합환원율. 그래서 만약에 순소득승수가 10이 나왔다.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총투자액을 회수하는데 10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뭐가 된다? 자, 10분의 1이 되니까 0.1이라고 하는 거. 10%가 뭐가 된다? 종합환원율이다. 해서 구조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제가 편집해 놓을 때, 자, 승수법 옆에다가 거기 뭐가 있지? 자, 순소득 승수 옆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어? 바로 바로 종합환원율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 역수 관계잖아. 내가 만드느라 뒤진 줄 알았어. 느느니 그냥 이제 중개사 실력은 안 늘고 편집 기술만 계속 늘어. 그냥 편집 기술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서 중개사학원 관련해 일하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 그 강의하다 몸 아프면 오라고 편집팀에서 일을 시켜주겠다고. 잘할 수 있거든. 꼼꼼하게. 해서 하여튼 간에 다시 가십시다. 순소득 승수하고 뭐하고 그림 보시니까 종합환원율이 역수관계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종합환원율을 물어보면 종합환원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또는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후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요 기본 공식 물어보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아직 안 나왔던 거. 아까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내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을 비교하는 문제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준점이 같아야 되니까. 해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이게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뭐라고 한다? 세후 수익률.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다 외웠으니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책 덮고 이걸 한 번씩 써보면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책 보시면 알고 책을 안 보면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고비만 넘기시면 돼. 조금만 이거 힘들어도 몇 번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걸 몇 번 써서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학기로는 계산 문제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왜냐면 공식을 외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 보니까 공부를 중간에 어설프게 했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설프 주워들은 건 있어갖고 개판이야. 문제 풀어봐봤자 그 순간만 아는 거야. 기본 암기가 필요해. 해서 이 공식 파트는 죄송하지만 연습상 꺼내놓고 꼼꼼히 중얼중얼 하루에 한 2번씩만 써봐. 한 5일 써버리면 공식이 다 외워져. 시간을 길게 투자할 것도 없이 한 번 할 때는 대충 하면 돼. 어차피 또 내일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외워봐봤자 또 내일 또 잊어버릴 거거든. 개 짜증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성질이 나. 근데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화가 안 나. 왜? 난 닭대가리 아니니까. 근데 이게 한 서너 번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5분만 투자해보세요. 이쪽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5분만 하루에 6분도 하지 마. 재수없으니까. 그러면 3일 만에 끝나버리니까 한 5일 만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 무조건 공식 문제야.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산수를 묻는 게 아니라 공식을 묻는다. 해서 다시 승하대, 수고대라고 하는 거. 승하대, 수고대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따로이 다이렉트로 답을 외우고 들어가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하대는 출제가 됐거든요. 27회가 28회 때. 그러면 이제 내릴 수 있는 것이 수고대라고 하는 거. 비교할 게 뭐밖에 없다?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밖에 없다. 이게 이제 수익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문제. 사실 이 수익률 계산 문제에서 제일
제일 나름 어렵게 나온다 할까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거의 2년 정도에 한 번씩 뽑아버리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분모값이 뭐가 되나요? 지분 투자액이라는 것이 되게 될 테고,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 이득을 더한 값,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세전 현금 수지 하게 되면 이걸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세후 수익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좀 다르게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과정도 의미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얘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친놈들이 한 가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편하게. 근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해서 해결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하면 된다. 아니야. 나는 순영업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를 빼고 자본이득을 더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거야. 즉 얘는 뭐냐면은 자본이득까지 고려해서 어떻다? 투자의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고, 아까 지분 배당률이나 세후 현금자, 세후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만 가지고, 들어온 돈만 가지고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본이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뭐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건 자기 마음인 거야.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는 경제학자들이 요걸 갖고도 얘기해보고 저걸 갖고도 얘기해보고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새끼들이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걸리면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공식이다. 이건 이제 자본 이득까지 고려해서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공식 다시 가십시다. 자,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 그러니까 굳이 얘를 공부를 하려면 뭐랑 지분 배당률이나 또는 뭐랑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다. 세후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좋겠다. 다만 체계상 우리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아까 또 종합환원율 등은 뭐 애들이 묶어서 부를 때 순수한 영업 이득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 부르고, 그걸 수익률법이라 부르고, 이러한 별개의 문제로 자본 이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바로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뭐가 된다?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자기자본 수익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지요.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 시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 그러면 문제를 보지 말고 공식을 써야 돼. 지분 투자액분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 이게 뭐가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총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가 된다? 10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은 미리 주어져 있을 걸요. 순영업소득이 어디 있냐면 어디 갔어? 3천만 원 나와 있고요. 3천. 그 다음에 이자는 없겠죠.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 2% 나와 있죠. 총 투자액 곱하기 2%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2% 0.0이면 여기서 얼마? 2천만 원. 10억분의 5천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 0.05.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면 얼마? 5%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게 된다. 똑같은 공식으로 자, 다시 자, 전체를 내 자본 투자한다. 그럼 지분 투자액이 얼마가 되고 10억이 되고 10억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순영업소득 3천만 원,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테고, 그리고 자본이득이 2천만 원, 10억분의 5천만 원 하게 되면 0.05 퍼센트로 표시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 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근데 타인의 자본을 50% 활용을 했다. 그러면 자기 여기서 이제 지분 투자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5억이 자기 지분이 되고 5억은 빌린 거야. 3천만 원에 2천만 원 그냥 세팅이 될 테고, 중간에 이자 지급분 빼야 되죠. 5억의 대출 이자율을 보니까 얼마냐면 4%, 2천만 원 되겠습니다. 5, 4, 20에서 2천만 원 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 5억분에 얼마가 되지? 3천이 되나요? 15로 붙이면 6천이니까 바로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6%. 그래서 자, 자기 자본만 활용하면 5%의 자기 자본 수익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다면
6%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이 정도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문제 해서 한 문제에서 좀 이제 지저분하지 않게 구성하면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놓은 거. 이 정도는 숙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수익률법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묶어서 봤던 게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그리고 세후 수익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종합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준은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준은 세후 수익률.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를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거 자본 이득까지 고려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보자. 자기 자본 수익률. 단계적으로 계산 문제 제일 많았던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 문제가 제일 계산 문제가 많았던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문만 나왔던 것이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라는 개념은 연간이라는 개념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뭐 별것도 없어. 그냥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수익, 이걸 뭐라고 한다?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우리가 회계라는 게 1년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투자액이죠. 지금 이제 지금 아까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걸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도 회계적 이익률 또는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연단이니까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또는 연평균 순영업소득, 이런 식의 공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어떤 투자 대안에 있어서 제시가 되는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높으면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 투자 대안에 대해서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식을 물어보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렇게 수익률의 일종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승수법, 수익률법 유사한 개념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 비율 분석법이라고 해서 자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할 때 쓰이는 기법이 비율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냥 공식 외우셔야 돼.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영업 경비 비율, 요즘은 채무 불이익률 두 개 묶어서 자주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 유효 총소득분의 총 투자액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 승수라 불렀었죠. 유효 총소득분의 은행의 과자자 유효 총소득에 빼야 될 금액이 뭐가 있었어요? 영업 경비가 있었죠.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 어렵지 않습니다.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을 가리켜서 영업 경비 비율. 자, 근데 우리 아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했어.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또 빼게 되면 그게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자 지금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돈 유효 총소득이라는 것을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돈 두 번 나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영업 경비,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부채 서비스액. 요 두 개를 더한 값, 이것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익률.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뭐가 되고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될 것이고, 나간 돈이 두 개가 있다고요. 영업 경비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지고 나갈 돈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채무 불이익률. 만약에 들어온 돈이 더 많고 나갈 돈이 적다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돈 유효 총소득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나갈 돈이 많다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 문제식으로 내준다고. 그래서 유효 총소득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구해야 돼? 가능 총소득에서 자 지금 공시를 빼고 영업의 수입을 더해서 구하거나, 또는 유효 총소득 승수를 주게 되면 총 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고 유효 총소득 승수니까 그걸 통해서도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순영업소득과 영업 경비를 주면 그걸 더해서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어치고 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효 총소득을 당신이 얼마나 잘 구할 수
수 있는가, 또는 부채 서비스액이나 영업 경비를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가. 영업 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유효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 두 개를 알아야지 뭘 구할 수 있다. 영업 경비를 구해낼 수가 있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기 계속 뺑뺑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갈 돈 그 중에 하나 영업 경비만 분자값으로 주게 되면 이걸 영업 경비 비율,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갈 돈 두 가지 있었죠.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근데 공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유효 총소득을 또는 영업 경비를 또는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구해낼 수 있는가,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앞에서 가유 순으로부터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냥 다 같은 맥락이야. 이게 따로따로 띄어서 볼 주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유순전호가 얼마나 정확히 세팅이 돼 있냐에 따라서 승수도 쉬워지고 수익률도 해볼 수 있고, 자기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지금 연평균 회계적 이익률법,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영업경비 비율이라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률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유순전호가 정말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수까지 알게 되면 그 총투자액과 승수로 주어진 값을 통해서 가유순전호 등을 다 해결을 해낼 수 있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영업경비라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그냥 쉽게 다 풀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일정 궤도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정 궤도 올라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저 순서가 뭐라고요? 가유 순전호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해서 더하고 빼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누어서 아까 총 투자액을 가지고 나눠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요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주제, 대부 비율. 자,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 뒤에 금융론 가지고 설문 드릴 때, 자, 대출액의 대출을 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죠. 뒤에서 금융론에서 할 거야. 대출액 또는 대출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부동산 가격 곱하기 정부에서 책정한 LTV. 자, 바로 대부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대출 한도액, 대출 가능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요건 나중에 금융론 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요거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시라.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요 근래 정의가고 제일 하이라이트 치고 있는 게 부채 나누기 지분하게 되면 어떻다?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지분하게 되면 어떻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부채 나누기 지분하면 어떻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또는 이제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산. 총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바로 총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최근 28회인가 29회에 나왔던 문제가 더러운 문제 나와서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틀렸어.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 뒤에 숫자 겁나 어렵게 나오는데 숫자까지 가지도 않고 그 문제가 틀린 것을 고르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요건 정확히 숙제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본수 좀 찾아보셔서 거기 20회 때가 나왔던 문제 제가 교재에다가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 넣어놨거든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풀어 보셔야 돼요. 물론 공식, 자, 기본 정의, 부채, 빌린 돈을 얘기할 테고, 자기자본, 내 자본을 얘기할 테고, 이 부채와 자본을, 자기자본을 더해서 부를 때 총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또는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가리켜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결국 계속 모든 얘기가 2분의 1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하도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나 배웠을 법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충 다 성인이 됐다고 안다고 착각하고 설렁설렁 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유치찬란한 것들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해서 이게 비율 분석법. 하나 더 남아있나요?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
개념.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해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게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 앞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 뭐가 되고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게 될 것이고,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은 통장에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된 영업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인데, 이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할 때 은행이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 29회 때가 나왔던 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원금 이자, 은행에 납입한 돈 중에서 뭐 원금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는다고 해서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이걸 다 더했을 때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 이게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을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크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 이때는 충분하게 빚을 갚아갈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 이에 대응해서,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보다, 찍히는 금액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야,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업하는 분한테 투자를 해줄까 말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채 감당률의 기준점을 높게 설정한다. 한 5 정도 돼야지 대출해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정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부채 감당률을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등도 어떻다? 존재하게 된다. 이 정도가 바로 비율 분석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단순하게 암기하실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화폐 시간제 같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어갑니다.